CCTV에 있는 사람들 찾으면 야, 얘 분석해봐. 그러면 띠디디디 해서 막 사진도 들어가다가 띠디 하면서 100% 막 나오고 그런 거 있죠. 그거 진짜 아니에요? 예전까지는 영화였어요. 디자인 가능한. 네. 와 멋있다. 예전에는 영화였습니다. 와우. 여러분들 핸드폰 안면 인식 되잖아요. 네. 그게 얼마 됐어요?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죠. 공항에 들어갈 때 찍고 얼굴 안면 인식하고 들어가기도 해요. 맞아.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안면 인식으로 범인을 잡아요. 영화처럼. 그러니까 이게 사람 얼굴인지 아닌지를 인식시킨 후에 특징점이 있는 좌표들을 추적을 해서 쭈쭈쭈쭈 하고서 다 따내요. 그리고 얼굴이 돌아가 있으면은 정면으로 돌아보게끔도 만들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요. 대단하다. 제가 어디 이렇게 강연을 하거나 친구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누구 많이 닮았다 그래요. 누구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 많이 닮았어요? 안경도 아까 빼보시라던데. 누구지? 조진웅. 조진이? 또 누구 닮은 사람 있어요? 많이 하시는 얘기들 있잖아요. 누구? 네? 장동건은 한 번도 못 들어왔습니다. 장동건은. 누구지? 누구 비슷한 사람 있어요? 제가 사진 한번 띄워볼게요. 비슷하죠? 아두 번째 분. 있다 여기가. 누가 제일 비슷하세요? 비슷하다. 제가 진짜 오늘 나온다고 좀 살을 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있는 모습으로 오늘 보여드린 건데 애매하게 닮았죠. 애매하게. 저를 좋아하시는 분은 조승우 닮았다고 하시고 저를 대충 보시거나 살을 제가 많이 쪘을 때 보신 분들은 일산 작가를 닮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약간 공부하는 학자적인 이미지 있을 때는 이지영 많이 닮았다고 얘기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닮은 사람들이 제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면 인식을 통해서 몇 퍼센트 닮은지를 추적해 왔어요. 재밌겠다. 누가 제일 많이 퍼센트가 나왔을 것 같아요? 윤일상 씨. 오늘은 윤일상 씨. 네, 오늘은 비슷하. 네, 좀 더 빼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네, 그러면 제가 한번 한 명씩 네? 개조한 결과들을 보여드릴게요. 이재용 회장님은 몇 퍼센트냐? 12%. 닮은 건 있어요. 이게 안경 쓴 것도 쳐요 닮았다고? 안경은 빼고 계산. 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안경 빼고 계산. 그럼 다음 것도 좀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대망의 조승우. 세상에. 이제부터 조승우라고 하지 마세요. 딱 보겠습니다. 볼까요? 1.5. 정확해요, 그냥. 정확하다. 프로그램 정확해. 정확합니다. 믿어야 되겠다. 네. 세 번째. 네. 자, 대망의 윤일상 격권 몇 퍼센트? 정확하죠? 정확하죠? 실제로 술 먹다가 옆 테이블에서 저 사람 많이 본 사람인데 그래서 좀 그것이 하고 있다 얘기할 줄 알았어요. 작곡가인데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닮았어요. 정확하다. 사람이랑 비슷한 생각을 하네. 네, 정확하죠. 네. 그렇다면 좀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깜짝 놀랄 사진 보여드릴 겁니다. 누구 거야 우측에? 네. 20년 전의 제 모습. 저도 20년 전에는 잘 나갔고. 꽃미남이셨네. 네? 꽃미남이셨어. 네, 20대는 그리고 와이프하고는 잘 살고 있지만 어쨌든 20년 전 사진이에요. 솔직히 이 프로그램이 나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 그것도 분석할 수 있을까? 몇 퍼센트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다르지 않아요? 결과를 보겠습니다. 몇 번 나올까? 야, 동일이. 20년 전 사진. 정확하네요 진짜. 신기하죠? 네. 이게 기술의 발전이에요. 이전에 범인을 검거할 때는 복보행, 탈모, 얼굴 윤곽선 봤지만 신장 계측 보고 지금은 저런 식으로 안면인식 기술이 됐기 때문에 범인들은 이제는 꼼짝없이 잡혀서 얼굴 찍히면은 거짓말 못할 거예요. 야, 20, 30년 안에는 100% 이상 잡힐 것 같아. 진짜 100%는. 네, 맞습니다. 찍히기만 하면 100%.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이제 점점 영상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혹시 CCTV나 블랙박스가 실상황에서 좀 도움이 되신 적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요즘은 셀프 세차장이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셀프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다가 어떤 제품을 사서 잊어버렸어요. 새 건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찾아봤는데 없어. 무조건 누가 가져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장님한테 CCTV 좀 볼 수 있냐고. 제가 여기서 방금 제품 산 게 잊어버렸다. 탈수기에 넣었는데 그래서 바로 돌려보니까 누가 가져갔는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찾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찾았어야지 저한테 오래요.
사는데 3,000원인데 의뢰해서 맡기면 얼마 정도 될지 궁금하네요. 네. 이 사건을 제가 맡기 전에 라디오로 들었던 사연이 있었는데 그 사연이었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열받았던 사건 중에 하나고 재심까지 가서 우리 박준현 변호사님 아시죠? 재심 전문가. 그분하고 같이 했던 사건이에요. 2009년에 한 부부가 지인들과의 식사를 마치고 운전석에는 와이프가 앉았고 조석에는 술을 드신 남편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음주산소 간다고 쫙 나왔어요. 그래서 아내분이 놀래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술 취하신 남편분께서 너무 화가 나서 경찰한테 항의를 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하냐, 위험하게. 그러면서 이제 차에서 내려서 경찰하고 실랑이가 벌어져요. 실랑이가. 물 먹을 사람이 범죄를 사모님하고 아드님한테 얘기를 하시는 왜 불러? 아니 다시 뭐야.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경찰도 여러 명이서 붙어서 막 얘기를 했죠. 그러던 중에 어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경찰이 하면서 팔을 뒤로 꺾으면서 나오지 말아야 될 음성이 나와요. 대표해. 찍었다 방금 들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당황스럽죠? 네. 네. 그걸 촬영하고 있던 경찰이 됐어, 찍혔어 라고 하면서 그 남편을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을 했어요. 이야. 근데 뭐 진짜로 꺾을 수도 있잖아요.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의 아내가 법원에 나와서 진술을 했어요. 증언 선서를 하고 남편은 팔을 꺾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어요, 앞에서. 꺾지 않는 걸 봤어요. 했는데 검찰에서 이 여자도 거짓말 한다면서 위중죄로 또 기소를 했어요. 와. 요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내 아내는 맞게 얘기했다. 난 팔을 꺾지 않았습니다. 했더니 검찰에서 남편도 위중죄로 기소했어요. 와, 미치겠다. 심지어는 남편은 벌금형이 나왔지만 아내분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위증을 했다고. 진짜 너무한다. 아내분은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파면도 당했어요. 유치원에서.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니 전문가가 아닌 저희가 봐도 보이는데 그게 네. 어떻게 못 볼 수가 있죠? 근데 왜 안 꺾은 것 같아요? 경찰이 일단 혼자서 꺾어서 손을 네. 뒤로 뺀 것만 보여요. 아, 이렇게 꺾었을 때 안 잡고 있던데? 네. 잡은 게 맞아 없어요. 맞아. 아무도 잡은 게 혼자. 왜가 중요해요. 재판에서는. 왜 안 꺾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 아마 여기서 한 분씩 나와서 왜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은 어려워. 어렵죠. 자세가 이상해요. 뭐가 좀 어설퍼요. 막 이런 얘기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재판에서는 증거 재판주의이기 때문에 증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사건이 저한테 와서. 저는 처음부터 의심을 했던 게 아, 소리. 제가 실제로 사건 영상 많이 보거든요. 네. 누가 때리면 소리 잘 못 내요. 윽소리를 많이 내지. 영화와 실제는 너무 달라요. 그러네. 영화에서 총 맞으면 하고 있죠. 다 구라라고 보시면 돼요. 윽소리도 못해요. 그냥 그냥 쓰러지는 아, 거. 그래서 악소리도 못 한다는 얘기가. 네, 칼로 찔리잖아요. 네. 급소 찔리면 그냥 거기서 쓰러져서 누워 계세요. 실제 우리 영화는 너무 다릅니다. 어쨌든 법정에 들어가서 그런 의심을 갖고 저도 화질 개선해서 영상 분석을 해봤죠. 한번 볼게요. 화질 개선. 여기서 제가 아주 유력한 증거를 찾아냈어요. 영상을 화질 개선시켜 보면은 팔을 꺾을 때 이분은 거의 뒤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상태에서 저 경찰까지 손이 가려면은 가제트 손이 돼야 돼요. 그렇구나. 가제트 손을 뻗어요. 쭉 나와요. 제가 한 1시간 동안 검사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제가 다른 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다 받아쳤어요. 연속 프레임에서 팔뚝이 나왔기 때문에 다 할 수도 없다. 나왔더니 새벽 2시, 1시예요. 서울도 아니고 경기권도 아니에요. 지방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차는 다 끊기고. 그런데 딱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어디요? 찜질방. 그래서 가장 가까운 찜질방으로 가시죠. 딱 가고선 잠도 못 자고 새벽 5시에 첫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고 있는데 박준현 변호사한테 문자가 왔어요.
만장일치로 무죄받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사건도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에요. 영상 분석이 없었으면은 여러분들도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성추행 사건입니다. 이게 성추행 사건이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를 한 것 같아요. CCTV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하면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성추행 사건은 뭐 1년에 한 2건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건씩도 들어와요. 2달에 한 건씩. 진짜로 성추행한 사람도 있고 억울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 할 얘기는 억울한 사람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전에 저는 누구 편이 아니에요. 저는 누구 편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건에 대한 본질만 보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2019년에 중년의 한 남성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자기 조카가 성추행 누명을 쓰고 징역 6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했는데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뭐든지 사건은 80% 이상 술에서 생겨요. 그리고 새벽에. 이 사건도 술을 먹고 새벽 한 3, 4시인가 그쯤에 또 술을 먹었어요. 누가 먹었느냐? 강은희 씨하고 강은희 지인들 중에 여성 2분하고 술을 또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는 화장실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라고 신고를 했어요. 강은희 씨의 주장은 내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갔고 화장실 나와서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여자가 나와서 날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추행을 하고 너네 집 잘 살아? 다 녹음되고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가 맞는지 몰라요. 여기 심리학자분도 계시지만 자기가 기억한 거와 영상은 다를 수가 있어요. 자기가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없던 일이 돼 보여요. 그리고 영상에 이게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억을 믿지 않아요. 심지어 저는 와이프하고 싸울 때도 생각해보면 제가 안 했는데 했다고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기억은 100% 옳지가 않습니다. 기억은 전 절대 안 믿어요. 그렇지만 영상은 진실을 얘기하죠. 증거라고 하는 거는 가게에 있는 CCTV밖에 없었어요. 화장실 안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CCTV에서 재밌는 게 식별을 했습니다. 여기 술자리에 이렇게 드시고 계시다가 남자가 먼저 나가요? 먼저 갔는데? 그쵸. 네, 아까 여자가 먼저 여성분이 갔다 그랬는데 따라가네. 네. 그러네. 입구가 하나라. 밑에 비친다. 밑에 비친다. 네, 맞습니다. 저 밑에 통풍구가 없었으면은 유죄가 확정이에요. 진짜요? 밑에 비치가 뭐가 그러네. 밑에 저 통풍구가 강은희 씨를 살렸어요. 저거? 저 통풍구를 통해서 제가 뭘 분석했냐면은 뭔가 보여요? 이 화장실 구조를 설명드리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여자 화장실 칸이 바로 있고 남자 화장실 칸이 이렇게 있어요. 나눠져 있네. 나눠져 있는데 네. 칸막이로 나눠져 있어요. 문을 열면 바로 열면 남자 변기가 보이고 왼쪽 칸을 열면 바로 여자 변기가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그럼 앞에는 세면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자는 보세요. 좌측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열어야겠죠. 네. 그럼 통풍구 사이에 문이 열리는 게 식별이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강인희 씨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려면 통풍구 사이에 들어가는 발이 보이겠죠. 네. 그러네. 그게 없었어요. 여자 혼자 나왔어요. 남자는 나와서 바로 세면대로 가는 게 보여요. 여기 한번 영상을 보실게요. 확대된 영상이에요. 신기하다. 대박. 강인 씨가 들어가요. 먼저 들어간다. 네, 통풍구 잘 보세요. 여자는 왼쪽으로 가겠죠. 자, 들어가서 왼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문이 싹 닫힌 게 보이죠. 문이 싹 닫힌 게 보이죠. 문이 그러면 여기에 그 다음부터 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다 돌려봐도 들어온 사람 없었어요. 혼자 나온 영상이 있습니다. 야. 네, 뒤를 돌려보시면은 이제 문이 열리는 게 없죠.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네. 아까 여자분이 들어갈 때처럼 그 네. 그림자나 문이 열리는 게 안 보여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 혼자. 아직까지 안에 있는 네, 거예요. 혼자 계신 거예요. 네. 열리고 나오죠. 나왔어. 앞으로 가죠. 지금 나와서 앞으로 갔어요. 네.
진술이 잘못됐어요. 그러네. 남자가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바로. 네. 그리고 실제로 여자 화장실은 문을 열게 되면 바로 무릎이 닿아요. 너무 좁아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 두 개의 증거는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됐고, 이 통풍구를 못 봤을 때는 대부분의 성추행 사건들이 피해자의 진술로 가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이는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서 희망이 없다라고 봤지만 이걸 찾아내는 순간에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들었어요. 희열. 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긴 나오지 않지만 강은 씨가 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여자가 옷을 잡고선 끌어당기는 장면들이 몇 회 장면이 식별됐어요. 네. 뮤지컬 배우 하면서 있었던 소속사에서 퇴출이 됐고요. 그동안 계약돼 있는 모든 거 다 취소됐고 우울증까지 걸리셨어요.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받고 5개월까지 사시다가 억울해.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받아서 나오셨고 지금은 무죄 받고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아, 손해배상 같은 거 할 수 없나? 아, 너무 네. 화난다. 저는 한편은 그래요. 여자가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일부러 그런 거면은 진짜 처벌받아야겠지만 진짜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술을 드시다가 여성분이 술을 계속 많이 드시다가 마지막에 취했는지 갑자기 숟가락을 쾅 던지면서 옆에 남자한테 나 왜 만져? 내가 어딜 만지는데 했더니 취하셔가지고 다 만졌어. 다. 그게 죄가 아니고 술을 많이 먹으면은 그런 행동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일한 목격자는 CCTV밖에 없다는 거예요. 1000개의 목격자. 유죄 사건이 무죄가 나올 확률이 몇 %인지 아세요? 유죄로 기소된 사건. 기소된 사건이 재판 통해서 무죄 나올 확률. 거의 없지 않을까요? 본인들의 잘못을 시인해야 되니까. 1%도 안 돼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1%도 안 돼요. 무죄를 어떻게 받았는지 봤더니 재판부에서 국가기관에 다시 제가 했던 감정사고 분석 결과를 보낸 거예요. 다시 한번 봐보라고.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무죄가 받았고 그러면서 제가 이 세상에 또 교훈을 얻었죠. 누가 욕을 해도 듣지 말자. 몇 년이야 듣지 말자. 제가 성숙해지고 강해지다 보니까 최근에 법원을 간 일이 있거든요. 거기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땐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10년 했는데요. 그때는 5년밖에 안 됐어. 잠깐. 엄청난 차이네. 10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하게 나와요. 한 번씩 저렇게 무죄를 받았다는 결과가 저한테 들려오면은 다시 불끈불끈.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탐험을 하다가도 하기 싫어 하다가 누가 거기 보물이 있대. 그럼 가고 싶잖아요. 탐험하고 싶고. 그게 지금 저인 것 같아요. 열심히 영상 분석해서 한 명의 피해자도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해본 경험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황 박사님이 포기하면 사실 진실이 묻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황 박사님 얘기는 당장 내일, 오늘이라도 내가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남 얘기 같지 않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힘이 됐던 것 같아요. 피고인 A, 피해자 B 모두 40대 여성입니다. 20년 전에 공장에서 일하면서 만났어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2011년부터 A의 아파트에 함께 살았습니다. 당연히 대단히 가까운 관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피고인 A가요. 잠들어 있는 B의 몸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목을 조르다가 B가 깨어나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겨우 2달 뒤 이번에도 B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A가 이불로 목을 2, 3분간 힘껏 졸라서 기어코 살해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다 유죄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죠? 예, 이게 뭐 무죄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중요한 건 형량입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살인범 A에게 몇 년형을 선고하시겠습니다? 그건 무조건 저는 최고형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좀 이상한 거는 B가 1차 실패했을 때 왜 안 그 도망가고 사람을 같이 왜 살았지? 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너무 이상하고 두 네. 번이면은 네네. 한 번도 저는 용서가 안 되는데 두 번이면 저는 그렇죠. 최고형. 그렇죠. 한 번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두 번째 번씩이나, 살해했으니까 의도를 가지고 의도를 또 한 가지고 한 거니까. 거니까. 실제로 확정된 형
사형이 아니고요. 자, 무기징역도 아니고 징역 30년? 징역 1년. 왜? 징역 1년입니다. 5년 이상 아니에요? 그렇죠. 네.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 내막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사람이 함께 사귀는 지 3년 조금 안 된 2014년 5월에 피해자 B가 난소암 진단을 받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죠. 암을 제대로 치료 안 하니까 염증이 정말 심해지고요. 게다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까지 겹치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던 2020년 12월 B가 A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서 살 수가 없어. 제발 좀 죽여줘. 내가 수면제 먹고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목 졸려 죽으면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A는 이 B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긴 겁니다. B가 수면제 먹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A가 올라타서 살해를 시도한 건데 B가 중간에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했고 A가 또 그 말을 듣고 멈춘 겁니다. 그리고 불과 2달 지난 3월에 B의 병세가 더 악화됐어요. 혼자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부탁을 합니다. 나 너무 고통스러워. 2달 전처럼 다시 한번 해줘. A는 이번에도 응하죠. 낮 12시 반경에 가지고 있던 수면제를 복용한 B가 잠드니까 혼이불로 2, 3분 동안 목을 졸라서 결국은 살해합니다. 우리 법에는요, 고통살인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촉탁살인죄, 그리고 승낙살인죄가 있습니다. 촉탁이 뭐예요? 촉탁, 부탁이죠. 아, 지금 이 경우가 촉탁인 거죠?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승낙살인죄는 내가 너 죽여도 돼? 그래. 승낙 받아서 하는 거고요. 촉탁, 그러니까 부탁살인죄는 나 좀 죽여줘. 그래, 알았어. 라고 죽이는 겁니다.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살인죄보다는 가볍게 처벌합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런데 A는 첫 번째 시도에서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촉탁살인 미수. 살해에 성공한 두 번째는 기수죠. 자, 이 사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래서 더 충격적입니다. A가 자수했어요. A가 죽인 다음에 자수했는데요. 살해하고 곧바로 아닙니다. 그 다음 날 아닙니다. 한 달 후에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도망 다녔나? 잠적했나? 아닙니다. 그 집에 있었습니다. 뭐야? 시신과 같이요?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자수 후에 현장을 가보니까 시신이 대단히 많이 크게 부패했죠. 그래서 판결문에 보면은 존엄을 유지하면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근데 판결문에 그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심리로 시신을 한 달이나 방치하고 그냥 생활했을까? 이 상태는 상반된 감정을 여러 개를 동시에 느끼면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일정 기간 동안 지내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생각이 너무 판단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아무런 행동 없이 일정 기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심은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물론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음에도 살인을 한 거잖아요. 잘못이잖아요. 네. 하지만 피해자 본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서 병을 키웠다. 그리고 고통 속에 살던 피해자가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부탁을 받고 한 거다. 이게 유리하게 작용을 한 건데요. 게다가 이 B는요, 가족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았어요. 오랜 기간 A에게 의존했습니다. 그럼 B를 부양한 거잖아요. 긴 시간 동안. A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A는 뭘 해서 돈을 벌었을까요? 텔레마케터? 출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보호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집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잠깐만 출근할 수 있는 노래방 도우미였습니다. 네. 그런데 2021년 코로나19 일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계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병원 가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이 1심 징역 2년 6개월에 대해서 A가 항소했습니다. 너무 무겁다는 거죠. 자, 2심
에서 원심 판결 파기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했고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된 겁니다. 2심 재판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A는 B가 암에 걸린 사실도 몰랐다. B가 암에 걸렸다고 말을 안 했던 겁니다. 뭐 자궁 근종이 있다,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다, 이 정도만 얘기했지 암이라고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망한 B의 가족도 A를 좀 잘 봐주세요 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B가 유서를 남겼어요. 그 유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내용, 내가 언니에게 힘든 부탁을 했다. 언니도 피해자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치. 자신의 고통을 덜어준 A에 대한 어떤 선처, 호소를 마지막 글로 남긴 거죠. 이런 내막이 있는 사건입니다. 뭐 영화에서 보는 일이. 아무리 그래도 뭔가 목숨을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게 사실 조금 더 네. 죄가 무거워질 것도 같은데 또 그렇게 선처가 된다니까. 네. 그런데 재판의 결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세히 보면 숨겨져 있는 배경, 감춰진 뒷이야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이제 형법 배울 때 꼭 등장하는 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1992년입니다. 1월 17일 자정 무렵인데요. 가정집에 강도 들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방 안이 이제 막 어지럽혀 있었고요. 강도는 이미 도망갔어요. 그런데 집주인인 50대 남성 김 씨, 이부자리에 가지런히 누워 있었고요. 발목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흉기로 이미 여러 곳을 찔려가지고 사망한 상태였어요. 어떻게? 강도 살인인 거죠. 네. 근데 피해자가 더 있어요. 방 안에 함께 있던 21살 딸. 손목이 테이프로 이제 결박돼 있었고요. 또 브레이지와 끈이 끊겨져 있었지만 뭐 특별한 외상은 없었습니다. 흉기가 발견됐고요. 집안 여기저기서 지문이 나왔습니다. 다 확인해봤더니 가족이 아닌 지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리고 사건 이틀 후 경찰이 그 지문의 주인을 찾아서 잡아왔어요. 잡아와가지고 범인 잡았다! 이 사람 맞냐? 라고 했더니 이 김양이 보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자기가 그냥 그랬다고요? 자, 이 사건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느냐? 이 김양은요, 대학 입학 전까지 학교 가는 시간만 빼고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가고 기숙사에 살았는데 이때 학교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네, 김군. 그런데 계속 만나다가도요, 주말만 되면 꼬박꼬박 본가를 가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 김군은 이게 좀 이상했습니다. 주말만 되면 왜 저렇게 항상 갈까? 왜 나를 안 만날까? 그리고 이 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굉장히 더 긴밀해진 상황에서 김양이 가슴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습니다. 9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의붓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주말마다 본가에 간 것도 의붓 아버지가 협박해서 간 거고요. 그때마다 성폭행을 당했다. 사실 이 김양이 7살 때 엄마가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붓 아버지 김 씨와 함께 살게 된 건데요. 처음 2년 동안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9살이 되던 때 그때부터 수시로 이런 일을 당한 건데요. 처음에는 이 엄마가 모르는 상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가 당연히 알게 됐죠. 그런데도 드러냅니다. 어머, 엄마는 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왜 그 엄마는 심지어 아내 그리고 의붓 딸을 한꺼번에 동시에 성폭행하는 일도 있었어요. 왜 신고 안 했을까? 아니 아저럴 땐 몰라도 뭐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가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신고했어요. 왜 안 잡혀들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집으로 나왔습니다. 어릴 때거든요, 어릴 때. 경찰이 집으로 와가지고 김 씨 보더니 인사를 하고 가요. 왜? 자, 의붓 아버지 김 씨 직업이 뭐야? 검찰 직원이었습니다. 검사가 아닌데도 그 당시는 이제 검찰 직원만 돼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위세에 눌린 거죠. 실제로 힘이 있었고 눈으로 봤으니까 경찰이 오각된 거예요. 12년 동안 능욕당하면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자, 이 사실을 털어놓은 거죠.
그랬더니 이 김군,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앞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요, 굉장히 순진했습니다. 왜요? 함께 찾아가요. 아빠를요? 우리 진심으로 사랑한다. 교제를 허락해달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허락할 리가 없죠. 김 씨는 의붓딸을 그냥 성적인 놀이개로 삼았잖아요. 그거 이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너네 헤어지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아니면 너 교도소에 보내버린다. 이렇게 그냥 윽박지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김양과 김군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김양은 제가 봤을 때 그 세월 동안에 어쨌든 너무 많은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네. 때문에 뭔가 상상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도망이라는 네. 것 자체를. 그래서 오히려 더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헤어지는 걸 택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 죄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고 막 나 이런 때문에야 식으로. 약간 이렇게. 자, 이 둘 강도로 위장해서 죽이자.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날 됐어요. 역시 한 방에 있었죠. 그 상황에도 네. 한국에서 계속 그랬던 겁니다. 미쳤나 봐. 그날도 그랬던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김양은 현관문을 열어두고 기다렸어요. 김군이 들어옵니다. 김 씨가 덮고 있던 이불을 덮고 양팔을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우리를 놓아달라. 마지막으로 요구하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 눌린 상태에서도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들고 있던 흉기로 살해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전체 계획은 뭐냐? 강도로 위장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성공하지 못해요. 결국 김군이 잡혀왔고 김군을 만난 김양이 모든 일을 털어놓게 된 거죠. 자, 김보은, 김진관. 네, 우리 사회에 정말 어마어마한 큰 충격을 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는 바로 이 사건. 자, 이 두 사람 유죄일까요? 만약 유죄라면 몇 년형이 타당할까요? 어떠한 이유로든 그 사람을 죽인 거는 네. 법적으로 막 정당방위는 이쪽이 먼저 해야 된다고 저 알고 있거든요. 무조건. 지금 이 사건에서 정당방위 언급을 하신 거는 네. 대단한 법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 너무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행위라서 형법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정당방위 때문에 나옵니다. 네,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무죄. 무죄. 네. 도와달라고 호소할 만큼 다 했잖아요. 부모님한테도 그렇죠. 호소하고 예. 경찰에도 신고하고 그러니까 네. 더 이상 그치.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네. 희망이 안 보였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뭔가. 호소할 만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끝없이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지만 어쨌든 제가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 그렇죠. 저는 그만큼 사실 법이 그만큼 저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가해자가 네. 되더라도 내가 당신을 심판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법이 정신을 좀 차리고 심판을 네. 해야 내가 우리가 그게 우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가 가해자가 안 되려면 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가요? 우리 넷이서 뭘 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건 듣고 참 충격받고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구명운동에 나섰습니다. 봉은이 진관이는 무죄입니다. 저도 저기에 서명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 진짜요? 무슨 일이에요? 예, 성폭력 특별법 제정. 22명의 무료 변호인단이 정당방위 무죄 주장을 했습니다. 김보은 양은 검찰 간부에게 항고할 수 없었다. 경찰을 비롯한 외부의 도움을 청했지만 도움을 못 받았다. 지속적인 성폭행, 살해 위협. 김보은 양은 그런 상황에 처했었고 또 김진관 군은 도운 거니까 정당방위다, 무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요, 정당방위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럼 형을. 정당방위의 요건, 또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이 사건은 왜 정당방위가 아닌지 대법원 판결문에 남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고요. 자, 1심 김진관 군 징역 7년, 김보은 양 징역 5년 실형이 나옵니다. 자, 항소했어요. 김진관 군 징역 5년, 7년에서 5년이 되고요. 김보은 양 징역 5년에서 징역 3년 내 집행유예 5년 풀려납니다.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이 되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집행유예로 나오다니.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런 성학대 사건에 더 큰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성폭력 특별법 만들어라 지금 요구했잖아요. 아까도 실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리고요, 뒷얘기가 조금 남아있어요. 대법원 판결 나온 게 92년 12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93년에 당시 그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인데 특별 사면을 합니다.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사면과 달리 특정한 사람을 찍어서 하는 거예요. 네. 김보은 양 사면 복권. 네, 사면 복권. 김진광 군 자녀 형기 절반이 이제 감형돼서요. 95년에 출소했습니다. 자, 3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떤가? 이 가정 내에서 이런 극악무도한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아이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네, 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아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아이들이 이제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어서 제2의 김보은, 제2의 김진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